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가리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발병하지만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기관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부르는데 소화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소장과 대장에 주로 발병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장내 세균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이에 반응하는 면역학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가족 내에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유전병은 아니고 유전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전달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은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화관 증상, 그리고 전신 증상, 그리고 장관 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설사, 혈변, 복통, 항문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기운이 없어지고 피로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전신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고열이나 복부 팽만과 같은 증상은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또 이런 증상들이 이전에는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했었지만 지금은 감염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이 전염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소실되는 그런 관해기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활동기가 번갈아 나타나므로 그 관해기를 얼마나 길게 유지하는지가 그 치료의 관건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장염증을 가라앉히고 설사, 혈변, 복통 등의 증상을 없애서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해기를 유도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투약 용량을 줄여 최소의 용량으로 관해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그 목표가 상향돼서 점막의 염증을 완전히 소실시켜서 장 손상을 예방하는 점막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5-ASA,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약물들은 염증의 심한 정도, 그리고 병변의 범위, 그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항-TNF 제제로 알려진 생물학 제제는 TNF-알파라는 염증성 사이토칸을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점막 치유를 유도하는 데 현재 나온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관해기가 도달 후 장기간 유지가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을 잘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장염이 심해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때 처음 사용한 약물을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전문의와 상의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은 그 치료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고 부작용 또한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약물 치료로서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도 됩니다. 따라서 민간요법이나 또는 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대개 질병의 활성도에 따른 약제 치료를 규칙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질병의 활성도가 갑자기 악화된다든지 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바이러스나 세균성 동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는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응급 합병증으로는 급성 전격성 장염과 독성 겨대 결장이 있습니다. 급성 전격성 장염은 중증 궤양성 대장염의 아주 심각한 임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10회 이상의 반복적인 설사, 또 지속적인 혈변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이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로 치료는 중증 궤양성 대장염과 거의 동일하며 스테로이드제 혹은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항염증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이럴 경우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장의 천공이라든지 독성 거대 결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독성 거대 결장은 거대 결장이 발생하는데 그 임상 경과가 매우 위중하다 하여 독성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독성 거대 결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격성 장염이라든지 혹은 지사제나 진통소염제 또는 반복적인 설사로 인한 전이질 불균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독성 거대 결장이 발생하였어도 역시 장의 천공 등이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올라가고 또 내과적인 치료는 중증 궤양성 대장염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지만 역시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전대장 절제술을 시행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과 관련된 응급합병증으로는 농양과 장폐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임상적으로 장 전맥의 깊은 궤양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보니 인접장기에 누공이 발생할 수 있고 누공 발생 과정에서 장내 세균이 복강에 침투하면서 농양, 즉 고름주머니라는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농양은 전체 크론병 환자의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농양이 발생했을 경우 수술적인 박리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광범위 항생제를 포함한 농양, 즉 고름주머니에 튜브를 삽입하여 농을 직접 배액하는 중재 시술을 우선 시행한 이후 여기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인 박리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폐색증은 주로 소장을 침범한 크론병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경우에 따라 연조직에 염증 부종으로 인한 폐색이 올 수가 있고 또는 과거 수술에 의한 유착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의한 연조직의 부종일 경우에는 주로 크론병의 치료와 유사하게 항염증 치료에 내과적인 반응이 있겠지만 과거 수술에 의한 장유착에 의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도 역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수술적인 치료는 치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닌 치료 중간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급 상황일 경우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상 경과에 따라 또는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서 주치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술 시점 또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내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실제로 장 바깥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들의 약 30%가 이러한 장외 증상을 경험하는데 대개 피부나 눈, 관절 같은 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실 장 내에 생기는 염증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피부나 눈이나 혹은 관절에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게 되면은 이러한 증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에 매우 유용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장외 증상으로는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이나 구내염, 피부궤양 등 외에도 관절 부종과 통증, 신장 결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장 내에 생기는 증상은 대장내시경이나 혹은 소장내시경을 해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눈이나 피부, 관절에 생기는 증상 등은 손쉽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외 증상을 저희가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의 증상은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진단 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단할 때부터서 관절 증상이나 안과적 검사, 피부과 검사 등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한 후 치료 과정에서도 장관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피부과, 류마티스 내과 진료 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 안에 궤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무릎 정강이 앞쪽에 빨갛게 붓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장 내시경이나 혹은 소정 내시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악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는 영양실조의 지표인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가 동반되기 쉽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정해진 식사 지침은 없지만 일단 걸리면 증상을 줄이고 영양 손실을 보충하며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찾기 위해 음식 일지를 기록하면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매일 기록하다 보면 섭취한 음식과 그 후 일어나는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음식이 증상을 일으킨다면 그 음식을 피하도록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이로운 기적적인 음식은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제와 균형 잡힌 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좋다는 어떤 특정 식품만을 고집해 영양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모두 먹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 영양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조언이 가능합니다. 소량을 자주 먹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의 섭취량을 줄입니다. 카페인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카페인을 피합니다. 매운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장이 좁아진 경우 견과류, 씨 또는 생채소와 같은 특정 고섬유질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고 해서 평소 즐기던 일이나 항상 꿈꿔왔던 일들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돼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진단받기 전에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질환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환자나 환자 모임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고 식당, 쇼핑몰, 극장, 제철역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먼저 파악하면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담당 주치와 상의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가 여행에 무리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행 중에 설사를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치료약과 비상약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약품명과 여행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의사의 이름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수단은 화장실이 없는 버스보다는 기차를 이용하고 여행지의 화장실 정보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고 해서 일반 생활과 마찬가지로 성생활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활동기가 되면 염증이 심해지면서 설사와 복통이 나타나고 물론 이때는 원만한 성생활에 약간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염증이 잘 조절되는 관해기가 오면 정상인과 차이가 없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특히 이때는 성적 욕구와 만족도도 정상인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염증을 잘 조절하면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여성에서 임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신 전에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조산, 사산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약물 치료로 관해기간 온 후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로 관해기를 유지한 후에 임신을 하는 계획 임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환자의 경우에도 일반에 비해서 생식력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유전적 질환은 아닙니다. 그 가족에서 환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세대에 환자가 더 발생할 확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유전되는 확률은 높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같은 병에 걸릴까 봐 임신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유 수유는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나 질병의 활동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인 약제를 수유를 위해 출산 후 중단하는 것은 질병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수유 중에도 비교적 산모나 태아에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약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및 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이므로 성인 환자와의 바른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사춘기 이전에 발병한 환자의 15에서 30%에서 성장 장애가 나타나므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이 성장 단계마다 다르므로 성장 곡선과 각 연령별 요구량에 맞게 섭취해야 하고 환자가 식이를 스스로 계획하고 챙길 수 없으므로 부모, 학교 선생님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절망하거나 질병을 무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의 병을 받아들여야 하고 부모 스스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자기의 병에 대해 말해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부모가 주치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학교는 해피바울 캠페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질환을 알리고 환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화장실 우선 이용 배려 캠페인이 있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질환을 잘 관리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급작스러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으로 화장실을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 대한 양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담아 양복 카드를 제작해 환자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외부에서 공공 화장실을 긴급 이용해야 할 경우 줄이 길게 늘어선 화장실에서 양복 카드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긴급 상황을 이해하고 화장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게 하도록 하자는 메시지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환우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질환을 이해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질환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희망 솔루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의료진 질환 교육 동영상, 세 번째 학교의 정보 및 병원 연락처, 네 번째 선배들의 꿀팁 10선, 다섯 번째 질환 소개 동영상, 여섯 번째 질환 설명 자료 및 학교 협조 공문, 마지막으로 안심여행 가이드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